네, 안녕하세요. 2022년 세계 폐혈증의 날 심포지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대한중환자의학회 홍보이사 장철호입니다. 온라인 심포지움으로 진행되다 보니 참가자분들의 인터넷 환경 및 컴퓨터 사양에 따라 화면이 끊기거나 지연 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와이파이보다는 유선 인터넷으로 연결을 부탁드리며 모바일보다는 PC 또는 노트북으로 접속하시면 보다 안정적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심포지엄의 시작을 알리는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대한중환자의학회 서지영 회장님께 개회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중환자의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서지영입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세계 폐혈증의 날 기념 심포지엄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폐혈증이란 균 침입으로 인해 촉발된 면역 반응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아 생명을 위협하는 장기 기능 장애에 빠진 상태를 지칭하며 매년 전 세계적으로는 5천만 명 이상이 이 병을 앓고 있고 이 중 1,100만 명 이상이 사망한다고 추정되는 무서운 병입니다. 또한 폐혈증으로 사망하지 않더라도 많은 생존자들이 여러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할 수 있어 사회적인 비용도 엄청난 병입니다. 폐혈증 환자들의 치료 결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조기 진단 및 초기 치료가 매우 중요한데 폐혈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치료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계 폐혈증의 날, World Sepsis Day는 전 세계에 활동하고 있는 폐혈증 관련 단체들이 모여서 구성한 글로벌 폐혈증 연대, 글로벌 sepsis alliance가 폐혈증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지정한 날로서 2012년 9월 13일부터 매년 같은 날 폐혈증에 대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저희 학회도 2014년부터 세계 폐혈증의 날을 전후해서 폐혈증의 날을 기념하여 다양한 행사를 거행하였으며 그 외에도 2017년에는 국회에서 폐혈증의 실태와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갖는 등 폐혈증의 인식을 끌어올리려고 꾸준히 노력하였고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는 한국 폐혈증 연대 Korean Sepsis Alliance를 조직하여 폐혈증에 관련 한국 고유의 자료를 모으고 폐혈증에 관한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2019년부터는 질병관리청과 뜻을 모아 폐혈증 관련 용역 사업을 4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세계 폐혈증의 날 행사를 질병관리청과 학회가 처음으로 공동으로 개최하고자 하며 그 내용은 그동안 폐혈증 용역 사업을 통해 얻은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오늘 행사를 기획하였습니다. 관심 있게 행사를 들어주시고 활발하게 토론에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폐혈증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사업을 도와주신 백경란 질병관리청장님, 정은경 전임 질병관리청장님을 비롯한 질병관리청 여러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학회 측에서 이 사업을 이끌어오신 임채만 선생님과 한국폐혈증연대 여러 참여자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청장 백경란입니다. 전례 없는 코로나19 유행 속에서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일선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의료진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포지엄은 세계 폐혈증의 날을 기념하여 우리나라의 폐혈증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토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과 그간 연구를 위해 노력해 주시고 심포지엄을 준비해 주신 대한중환자의학회 서지영 회장님과 임채만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세계 폐혈증의 날은 2012년 9월 13일에 처음 지정되었습니다. 세계 여러 국가들에서는 매년 세계 폐혈증의 날을 기념하여 폐혈증 예방 교육과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폐혈증 관련 연구를 추진하고 심포지엄을 통해 논의장을 만들어 왔습니다. 폐혈증은 사망이나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중대한 건강 문제입니다. WHO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5천만 명에서 폐혈증이 발생하고 이 중 약 1,000만 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폐혈증은 조기 진단과 신속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망이나 장애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국제보건기구에서는 폐혈증을 최우선 보건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각 국가에 폐혈증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폐혈증 역학자료 축적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으로 질병관리청에서는 2019년부터 국내 폐혈증 환자 심층조사 연구를 추진하여 국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국내 폐혈증 연구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하나 둘 모여 폐혈증을 예방하고 환자들의 예후를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질병관리청은 폐혈증 발생과 그로 인한 장애 및 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오늘 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경란 청장님, 바쁘신 중에도 인사 말씀 전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심포지엄 강연 중 사진과 동영상 촬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총 4분의 교수님께서 강의를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 프로그램은 앞의 내용과 같습니다. 본 심포지엄 시작 전 글로벌 sepsis 얼라이언스에서 폐혈증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만든 동영상을 먼저 시청하시겠습니다. Every 2.8 seconds, somebody dies of sepsis. Sepsis is an emergency. Sepsis is the final common pathway to death from the vast majority of infectious diseases worldwide. It arises when, in combating the infection, the immune system damages a person's own tissues and organs. This can lead to organ failure and ultimately death. Most infections can lead to sepsis, including viral infections. Among them are common infections such as pneumonia, urinary infections, infections in the abdomen, skin or wound infections, or meningitis. Seasonal flu, COVID-19, malaria, dengue, and yellow fever, and Ebola may all result in sepsis. More than 80% of infections leading to sepsis are contracted outside of a hospital. Anyone can get sepsis. People with a weakened immune system are especially at risk. This includes adults over 60, young children under 1, people with chronic disease of the lung, liver, or heart, people with diabetes or AIDS, and people without a spleen. But sepsis can be prevented. The easiest way to prevent sepsis is preventing infection in the first place, which can be done through vaccination and basic hygiene. If an infection has led to sepsis, it must be recognized quickly, and the source of the infection treated with antibiotics. Early treatment of infections and early recognition of sepsis saves lives. Sepsis can be detected by symptoms like slurred speech or confusion, extreme shivering, muscle pain, fever, passing no urine all day, severe breathlessness, feeling like you're going to die, skin mottled or discolored.
Sepsis is the most preventable cause of death worldwide. It affects 47 to 50 million people a year. At least 11 million die. Many survivors face long-term consequences, such as loss of digits or limbs, poor memory and concentration, or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t can be prevented by vaccination, sanitation measures, such as access to clean healthcare facilities, and clean water, clean delivery, and, above all, awareness. You can help end the sepsis crisis. Tell your loved ones. Participate in World Sepsis Day on September 13th every year. Donate to support us in raising awareness, prevention, and research. While you were watching this video, more than 70 people died of sepsis. Sepsis is an emergency. The more people know about sepsis, the safer everyone is. Stop sepsis. Save lives. 네, 잘 보셨나요? 한국어 버전은 저작권 협상 중이며 올해 연말에는 한국어 버전을 학회 홈페이지에 탑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우리나라 폐혈증의 특징을 주제로 서울 아산병원 유수영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유수영 교수님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아산병원 호흡기내과 유수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국내 폐혈증의 특성, 그리고 한국폐혈증 연대, 그리고 저희가 질병관리청 주관하에 진행 중인 폐혈증 용역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서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폐혈증은 전 세계적인 보건 과제로 매년 5천만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1,100만 명이 사망을 하고 2.8초에 1명씩 사망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전체 사망 원인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게 폐혈증이고 폐혈증에서 치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라이프롱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2017년 5월에 WHO에서는 제17차 세계보건총회를 열었고 여기서 이제 폐혈증 결의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폐혈증 결의안은 폐혈증을 전 세계적인 보건 우선 과제로 이제 선정을 하고 폐혈증을 예방, 진단, 그리고 치료를 개선시키기 위한 내용을 담은 결의안입니다. 이후에 글로벌 sepsis 얼라이언스라는 6개 지역의 그런 폐혈증 연합이 결성되었고 여기서 이제 폐혈증 결의안에서 확인된 그런 핵심 성과 지표를 제정하고 각 지역마다 폐혈증 사업을 진행 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내 폐혈증 사망률을 확인을 해보면 국내 폐혈증에서는 결핵과 비교할 때 발생률은 거의 유사한 정도로 보고가 되나 사망률을 비교하면 결핵 사망률이 6%대로 보고되는 거에 비해 폐혈증 사망률은 거의 6배에 육박합니다. 2019년 크리티컬 케어 메디슨에 실린 저널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에서 발생한 폐혈증의 인시던스 그리고 아웃컴을 본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 2007년부터 2016년으로 갈수록 폐혈증의 병원 사망률은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10만 명당 발생하는 발생률은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로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동일한 연구에서 폐혈증에 걸리는 환자들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대부분이 60대 이상으로 70% 이상의 환자들이 60대 이상으로 보고되었지만 남는 20에서 30%의 환자들은 18세에서 60세의 경제활동 인구입니다. 이러한 18세에서 60세 사이의 환자들도 병원에 입원하고 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경제적 지출이 폐혈증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산병원에서 신속대응 체계를 통해 이제 디텍션된 폐혈증의 건수를 확인을 한 데이터인데요. 2009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300건 이상의 폐혈증 환자가 신속대응 체계를 통해
디텍션 되고, 그리고 이 환자들에서 중환자실 입실률은 대략 40%, 그리고 28일 사망률은 20% 중반대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폐혈증은 중증도가 매우 높은, 그리고 의료 비용이 많이 드는 이제 질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폐혈증 환자에서 어떤 것들이 폐혈증 사망률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연구가 있는데요. 먼저 2017년에 NEJM에 실린 연구이고, 뉴욕주에서 묶음 치료를 수행을 한 시간과 그리고 인허스피탈 모탈리티와의 관계를 비교한 이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묶음 치료를 빠르게 수행할수록 하스피탈 모탈리티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2018년 업데이트된 크리티컬 케어 서바이빙 sepsis 캠페인에서는 이러한 연구들을 토대로 번들 치료를 수행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이때 Our One Surviving Sepsis 캠페인 번들이 처음 이제 나왔습니다. 이러한 번들 엘리먼트에는 락테이트를 체크를 하고, 그리고 블러드 컬처를 시행하고, 항생제를 투여하고, 그리고 수액을 투여하고, 민 아터리어 프레셔가 65가 안 되면 바소프레서를 투여하도록 되어 있고, 이 모든 과정을 1시간 이내 수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묶음 치료 수행뿐만 아니라 성과 향상 프로그램의 도입 역시 이러한 폐혈증 사망률을 낮춘다고 보고합니다. 성과 향상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폐혈증을 선별하고 스크리닝하고 교육하고 묶음 치료 수행률 등을 확인하고 치료 과정을 지켜보며 결과 확인 등을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성과 향상 프로그램 도입 이후에 이제 2015년 플러스 1에 실린 메타아날리시스인데, 묶음치료 6시간 이내 묶음치료 수행률이 4배가량 증가하였고, 폐혈증 사망률은 0.6배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묶음치료 수행, 그리고 폐혈증 환자에서 성과향상 프로그램 도입, 이러한 폐혈증에 대한 감시 체계를 도입하는 게 폐혈증의 사망률을 낮춘다는 그런 배경을 삼아 저희가 질병청 주관의 국내 폐혈증 환자 관리 개선을 위한 심층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이제 연구 목표는 의료기관 기반의 폐혈증 환자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진의 폐혈증 묶음 치료 수행률 향상 등 폐혈증 발생을 감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은 간단하게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한국폐혈증연대는 2018년에 조직된 전국 단위의 폐혈증 네트워크로 전국 15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에는 대한중환자의학회 산하연구회로 등록을 하였고요. 10명의 핵심 연구원으로 구성된 연구단, 그리고 8명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이 다기관 연구, 그리고 이제 협력을 지속해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폐혈증연대, 그리고 이제 질병청 그런 용역 사업을 통해서 저희의 가장 큰 성과는 국내 최대 규모의 폐혈증 자료 수집, 그리고 이에 대한 이제 분석된 내용입니다. 2019년 9월부터 웹 기반의 폐혈증 전자증례 기록지를 운영 중에 있고, 2022년 8월 기준으로는 약 16,000건의 대규모 폐혈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폐혈증의 특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폐혈증의 특성은 2019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기간 동안에 수집된 전국의 폐혈증 사례 11,981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폐혈증 사례 정의는 지역사회 발생 폐혈증, 병원 발생 폐혈증으로 분류하였고, 지역사회 발생 폐혈증은 응급실로 내원한 성인 폐혈증 및 폐혈증성 쇼크 케이스를 등록을 하였고, 병원 발생 폐혈증은 병동 입원 중에 발생한 환자에서 신속 대응 체계에 의해 디텍션된 폐혈증 및 폐혈성 쇼크를 사례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스크리닝 기준은 이러하고, 이제 환자를 실제로 등록할 때는 sepsis3 데피니션에 맞는 환자를 등록하였습니다. 폐혈증 발생률을 먼저 보시면, 지역사회 발생 폐혈증은 응급실 내원한 환자 10만 명당 644건, 그리고 병원 발생 폐혈증은 입원 10만 명당 94건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폐혈증 환자들의 임상적 특성을 확인해보면 병원 발생 폐혈증 환자들이 더 젊고 중증도는 더 높았으며,
그리고 폐혈증성 쇼크를 동반한 진단 당시에 동반한 비율이 30%대로 더 높아서 중증도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 발생 폐혈증에서는 신경계 질환과 폐질 환자가 많았고, 그리고 병원 발생 폐혈증 환자에서는 고형암, 혈액암, 간질환, 면역 억제자가 더 많았습니다. 폐혈증의 병소로는 감염 병소로 호흡기계가 43.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복강 비뇨기계 순이었습니다. 지역 발생 폐혈증도 비슷하였고, 병원 발생 폐혈증의 경우에는 지역 발생 폐혈증과 조금 달랐는데요. 복강이 37.9%, 호흡기계가 29.4%, 이후로 전신 감염 순으로 폐혈증의 병소가 좀 달랐습니다. 폐혈증의 원인 미생물로는 세균이 94.2%로 가장 많았고, 이후로 진균 5.7%, 바이러스가 2.6%로 보고되었습니다. 지역 발생 폐혈증, 병원 발생 폐혈증 모두에서 그람 음성균이 70% 이상으로 보고되었고, 병원 발생 폐혈증에서는 진균 감염이 8.2%로 확인되었습니다. 폐혈증 환자에서 내성균 현황을 살펴보면 병원 발생 폐혈증이 26.9%, 그리고 지역사회 발생 폐혈증은 22.9%로 병원 발생 폐혈증에서 내성균이 더 많이 보고되었습니다. 가장 흔한 내성균은 그람 음성균인 장내세균과였고요. 그리고 장구균의 경우에는 병원 발생 폐혈증에서 지역 발생 폐혈증에 비해 2배가량 유의미하게 높은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폐혈증 환자들의 치료 결과를 보시면 중환자실 입실률은 40.8%로 확인되었고, 지역사회 발생 폐혈증 37.7%, 그리고 병원 발생 폐혈증은 54.9%로 중환자실 입실률은 병원 발생 폐혈증에서 더 높았습니다. 폐혈증 사망률은 지역사회 발생 폐혈증이 26.9%, 병원 발생 폐혈증이 35.9%로 병원 발생 폐혈증에서 더 높았고, 전체 환자의 폐혈증 사망률은 28.6%였습니다. 폐혈증 중환자의 의료자원 이용 및 치료 결과를 보시면 병원 발생 폐혈증 중환자가 지역 발생 폐혈증 중환자보다 인공호흡기 기간이 14일, 10일, 그리고 중환자실 입실 기간은 9.6일, 7.8일로 더 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혈증 환자에서 묶음치료 수행률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우선은 1시간, 3시간, 6시간 묶음치료 수행률이 6.0, 9.1, 33.8, 25.3, 52%, 34.1%로 아직도 여전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지역 발생 폐혈증이 병원 발생 폐혈증보다는 6시간 이내 묶음치료 수행률이 더 높았습니다. 수도권, 비수도권 중에서는 수도권에서 전반적으로 묶음치료 수행률이 높게 보고되었고,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중에서는 상급 종합병원에서 묶음치료 수행률이 더 높게 확인되었습니다. 묶음치료 수행과 폐혈증 사망 위험률과의 관계를 분석한 표입니다. 1시간, 3시간, 6시간 이내 묶음치료 수행 시 사망률은 0.78, 0.87, 0.86배로 감소하였고, 전체 환자에서 이랬고, 지역사회 발생 폐혈증과 병원 발생 폐혈증을 따로 분류했을 때는 묶음치료 수행의 사망률 감소 효과는 지역 발생 폐혈증에서 더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다음으로 질병관리청구 사업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19년 7월에 제1기 국내 폐혈증 환자 관리 개선을 위한 심층조사 사업이 시작이 되었고, 2021년 7월, 그러니까 작년에 국내 2기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2기 사업은 단연도 과제이고, 이번 연도는 이제 2차년도에 해당됩니다. 이 사업은 크게는 이제 제1세부과제, 제2세부과제로 나뉘어 있고, 제1세부과제는 폐혈증 역학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자료의 질 향상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폐혈증 환자의 자료를 수집해서 특성을 분석한 이후에, 그리고 제2세부과제에서 폐혈증 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게 목표이고, 여기서는 폐혈증 조기 진단 향상, 그리고 폐혈증 관리 향상, 진료 표준화, 그리고 폐혈증 관리 정책의 근거 창출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2차년도, 3차년도가 남은 상태로 향후에 이제 계획에 대해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대표성 있는 폐혈증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지속할 예정이고 2024년 7월까지 총 2만 건 이상의 대규모 폐혈증 자료 확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이제 드문 규모의 대규모 폐혈증 자료입니다. 신뢰도 높은 폐혈증 자료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자료 점검, 기관 점검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폐혈증 역학 자료의 질 향상입니다. 전자의무 기록을 활용한 어덜트 sepsis 이벤트라는 정의를 가져와서 이걸 토대로 자동화된 폐혈증 감시 체계를 단일 기관에 시범 적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어덜트 sepsis 이벤트의 정의는 이제 CDC에서 처음 제안된 정의인데, 의무 기록에서 추출 가능한 변수만을 가지고 이제 폐혈증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염이 의심돼야 되고 장기 부전이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서 감염 의심은 혈액배양 검사를 시행하고 혈액배양 검사 전후 2일 이내에 시작한 항생제를 4일 이상 투여할 때 감염 의심 항목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부전은 기계환기를 시작하거나 승합제를 시작하거나 크레아티닌, 빌리루빈, 혈소판 수치에 변화가 생길 때 장기 부전이라고 체크가 되고, 이 중에 한 가지 항목만 있어도 장기 부전으로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어덜트 sepsis 이벤트로 추출한 폐혈증과 그리고 폐혈증 코드로 추출한 폐혈증 그리고 KSA 데이터와의 발생률을 비교하고 시계혈정 변화 분석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 여기서 유효성이 확인된다면 다기관 확대 적용 그리고 기관별 폐혈증 발생률을 비교하고자 합니다. 또 이제 저희 사업의 중요한 꼭지 중 하나인 폐혈증 조기 진단을 어떻게 이제 더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면, 폐혈증 조기 진단 전산 시스템 유효성 검증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라는 내셔널 얼리 워닝 스코어에서 혈력학적 변수들 중에 이제 추출 가능한 변수들의 조합으로 스코어링 시스템을, 자동화된 스코어링 시스템을 매기고, 그래서 저희 병원에 도입된 이제 폐혈증 프로토콜인데, 뉴스 7점 이상인 환자에서 감염이 의심된다면 폐혈증 1시간 번들이 약속 처방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는 이런 프로토콜을 도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폐혈증 프로토콜 적용 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의 폐혈증 사례를 확인해서 작년 동일한 기간 동안의 폐혈증 사례와 비교해서 묶음치료 수행률이 어떤지, 중환자실 입원율, 사망률은 어떤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또한 폐혈증 조기 진단 도구의 효과 확인을 위한 체계적 문항 고찰을 준비하고 있고, 삼성의료원 응급실에서 sepsis 얼러트 대시보드 개발, 그리고 병동 환자 악화 조기 발견을 위한 AI 얼리 워닝 스코어 개발 및 시범 도입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까 폐혈증 묶음 치료를 빠르게 할수록 이제 사망률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을 하였는데, 그렇다면 묶음 치료 수행률을 어떻게 이제 더 독려하고 증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러한 묶음 치료 수행률 평가 체계를 적용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참여병원의 응급실과 병동에서 폐혈증 묶음 치료 수행률 평가 체계를 시범 적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 적용 이후에 이게 실제로 실현 가능한지를 평가를 하고 유효성 평가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슬라이드이고, 국내 이제 폐혈증은 굉장히 높게 보고되고 있고, 발생률이 굉장히 높게 보고되고, 병원 발생 폐혈증 환자군에서 진단 당시 중증도가 높고, 중환자실 입원율, 고비용 의료자원 이용 빈도 및 사망률이 더 높습니다. 아까 그 병원 발생 폐혈증을 정의할 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신속 대응 체계를 통해 이제 병원 발생 폐혈증이 인지되기 때문에 신속 대응 체계가 없거나 운영하는 시간이 아닌 경우에 발생한 병원 발생 폐혈증은 이 자료에 이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속 대응 체계가 병원 발생 폐혈증의 선별 진단 치료 및 발생률 파악에 가장 중요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속 대응 체계의 확대 운영이 병원 발생 폐혈증 관리에 중요하고, 묶음 치료 수행이 낮은 구조적 원인에 대한 진단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묶음 치료 수행률 증가 시 폐혈증 환자 사망률 감소가 오기 때문에 묶음 치료 수행률 평가 체계 적용 및 보상 체계 도입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영
이수영 교수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다음 두 번째 강의는 우리나라 폐혈증 묶음치료 장애 요인을 주제로 분당 서울대병원 임성윤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임성윤 교수님,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분당서울대 임성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나라에서 폐혈증 묶음치료 시행할 때 어떠한 장애 요인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앞에 회장님과 여러 슬라이드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폐혈증이라는 것은 감염이 발생하고 이 감염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필수적인 장기들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이제 폐혈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폐혈증 중에서도 특히 사망률이 증가하는 경우를 폐혈증 쇼크라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혈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액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승합제를 써야 되거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런 필수적인 장기들의 그런 혈류가 공급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락테이트라는 유산 수치가 올라가는 상태인 경우에는 폐혈증 쇼크라고 하고, 이런 경우는 폐혈증에 비해서 이제 사망률이 더욱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폐혈증과 폐혈증 쇼크의 치료를 진단을 하기 위해서 간략히 모식도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자마라는 그 미국의 유명한 잡지에 2016년도에 정리된 표입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폐혈증이란 것은 장기가 부전, 그러니까 필수적인 장기들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소파라는 점수를 이용하게 되고, 그리고 이 소파라는 점수가 2점 이상 증가했을 때는 우리가 폐혈증이라고 진단을 할 수 있고, 특히 이 폐혈증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액 치료에도 불구하고 승합제를 유지해야지만 혈압이 일정 이상 유지되는 경우, 그리고 락테이트라는 수치가 2 이상 올라가는 경우에는 세프틱 샥, 폐혈증 쇼크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폐혈증과 폐혈증 쇼크는 앞서 이수연 선생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빨리 진단해서 빨리 치료할수록 사망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 총 5가지 항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젖산을 측정하고 락테이트를 측정하고 혈액 배양 검사를 하고, 그 혈액 배양 검사를 한 후에 항생제를 투약하고 수액과 승합제를 투여하는 것이 이런 그 폐혈증 쇼크의 치료에 가장 중요한 5가지의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 5가지 요소를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환자의 사망률이 감소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연구들을 통해서 이미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치료들을 같이 묶어서 묶음 치료라고, 번들 케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묶음 치료를 통해서 환자에게 적용한다면 환자의 사망률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고, 실제로 3시간 번들 같은 경우에는 유의미하게 사망률을 줄여주는 것이 여러 가지 논문을 통해서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ICM이라는 유럽 중환자 학회에서는 이런 그 5가지의 묶음 치료를 1시간에 할 것을 제안을 하였고, 이런 1시간을 할 때 환자들의 사망률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5가지의 그 치료를, 묶음 치료를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이미 앞서 발표해 드렸지만, 잠깐 보시면 이것은 2019년도에서 20년도 7,0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코로나 이전 때 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1시간 이내의 수행률은 지역사회 병원 발생 폐혈증 공이 다 10%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서 굉장히 1시간 내에 이런 묶음 치료를 수행하는 것이 굉장히 낮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묶음 치료가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저희 한국폐혈증연대에서는 궁금증을 가졌고, 이에 대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설문조사는 중환자 학회와 응급의학회, 감염학회 이런 전문의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다음과 같이 온라인 설문조사 24가지 항목을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서 총 전문의 선생님들 163분이 설문에 참여를 해주셨고, 이런 24개 항목에 대한 163분의 그 설문 결과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문의 163분 중에서 근무한 경력을 보시면 5년 미만으로 근무하신 분이 약 30% 정도 되고, 5년에서 10년이 30% 정도 되고, 그 이상이 또 30% 정도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근무하는 장소, 즉 폐혈증을 치료하는 장소는 주로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선생님들께서 많이 답변을 주셔서 78%가 되고, 응급실에서는 약 21%의 전문 선생님들이 이 폐혈증을 치료하신 분들이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결과를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총 24가지 항목 중에서 5가지 정도로 제가 분류를 하였고, 5가지 중에서 첫 번째 그 설문조사 결과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폐혈증을 조기에 진단하기 위해서는 스크리닝 도구라는 것이 필요한데요. 폐혈증이 정말 있는지를 환자에서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스크리닝 도구에 대한 설문조사 항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폐혈증 스크리닝 도구를 어떤 것을 이용하는지에 대한 질문이고, 보시다시피 이용하지 않는 것이 12% 정도, 아예 폐혈증 스크리닝 도구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12%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이제 퀵소파라는 5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퀵소파는 약 3가지의 항목만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계산하기 쉽고 간편해서 좋다고 되어 있지만, 최근에 국제진료지침에서는 이런 그 퀵소파라는 스크리닝 도구는 민감도가 낮아서 이와 같은 뉴스나 뮤스와 같은 조기 경고 점수를 이용할 것을 이제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기 경고 점수인 경우에는 이와 같이 많은 변수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을 다 계산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와 같은 전산 시스템, 이것은 앞선 연자분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서울 아산병원에 있는 전자의무 기록에서 표출되는 모습이고, 이런 그 자동으로 이 전산 시스템에 이와 같은 조기 경고 점수가 이렇게 노출되게 돼서 이 환자가 sepsis가 있는지 없는지를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스크리닝 도구로서 전산 시스템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보시다시피 자동으로 계산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한 전문의 선생님들이 약 47%라서 이와 같은 자동 계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이런 조기 진단을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락테이트 측정입니다. 그래서 이 락테이트를 측정할 때 얼마 검사 결과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폐혈증 쇼크의 진단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락테이트가 2 이상 상승할 때 이제 폐혈증 쇼크를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락테이트 검사를 결과를 확인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1시간 이내는 60% 정도 됐고, 나머지 40%는 1시간이 넘어가는데 주로 1시간에서 3시간이 약 34%로 주요하게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40% 정도의 전문 선생님들이 락테이트 결과를 확인하는데 1시간 이상 걸리게 되는데, 그럼 그런 이유는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검사를 시행하지 않거나 또는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봤을 때 가장 많은 대답은 인력이 부족하다. 즉 결국 락테이트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체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약 4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인력 문제는 조금 더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 이외에 2가지 정도를 주목해 볼 만한데요. 필요하지 않다는 것들이 21%였고, 그 이외에 측정 장비가 구비되어 있지 않거나 검사 결과 보고가 늦다는 것이 약 30%를 이루고 있습니다. 즉 락테이트를 빨리 측정을 체열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장비가 없어서 빨리 검사 결과를 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락테이트를 1시간 이내에 보기 위해서는 검사실에서 체열을 한 후에 검사실에서 검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1시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장 진단 검사 장비를 이용하게 되고, 이와 같이 보시다시피 제가 오늘 아침에 환자 보고 사진 찍은 건데요. 여기 보면 젖산 수치, 락테이트 수치가 이렇게 표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처럼 바로 현장 검사 진단 장비가 있다면 약 30% 정도 검사가 늦어지는 부분들을 획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폐혈증 치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항생제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항생제를 처방했을 때 대략 어느 정도 시간 후에 항생제가 환자에게 투약되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보시다시피 1시간 이내에 항생제가 투여되는 경우에는 약 42% 정도가 되겠고, 그 이외에 나머지 약 50에서 60% 정도의 전문 선생님들은 1시간 이후에 항생제가 투약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묶음 치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항생제 치료인데, 이 항생제 치료가 상당히 많이 지연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혈액배양 검사가 많이 늦어진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답이었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이런 항생제를 처방하고 또 항생제를 투약하는 처방하는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들이 35%를 이뤘으며, 그 이외에는 병동과 응급실에 광범위 항생제, 즉 폐혈증의 치료에 가장 중요한 항생제가 이제 구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들이 또 답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배양 검사 지원에 관련돼서는 다음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런 항생제가 구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생제를 약국이나 이런 데서 병원 약국에서 가져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응급의학회지에서 이제 응급실에 이 비치한 자동약품 관리 시스템의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거는 저희 병동에 이제 구비된 건데요. 보시면 동영상은 안 나오게 되는데 피페라실린 타조박탐이라는 폐혈증 때 많이 사용하는 항생제를 이제 병동에서 환자의 이름이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구비되어 있어서 바로 이제 환자에게 투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환자에게 빨리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항생제 투여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실제로 이런 것들은 이것은 미국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대학에서 시행했던 연구였고, 약 1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런 자동 약품 관리 시스템 기구가 도입되기 전과 도입된 후를 비교했을 때 이렇게 처방 이후에 항생제가 투약된 시간들이 평균 빨간색이 투약된 시간이 이와 같이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들을 보여주었고, 환자가 응급실에 들어와서 항생제가 투약되는 시간도 유의미하게 이제 감소하는 것을 보여줘서 이와 같이 병동이나 응급실에 항생제를 바로 처방해서 바로 얻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훨씬 더 빨리 항생제를 처방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준 연구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서 저희가 설문조사에서 또 어떤 것은 혈액배양 검사 결과와 관련된 설문조사였습니다. 혈액배양 검사에서는 여기 보시면 묶음치료 항목 5가지, 즉 젖산 측정, 그리고 혈액배양 검사, 항생제 치료, 수액과 승합제 치료, 이 5가지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물어봤을 때 보시면 56%의 전문의 선생님들이 답을 항생제 투약 전에 혈액배양 검사 시행이 가장 어렵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런 것은 아까 보여드렸던 바와 같이 항생제 투약하기 전에도 항생제 투약이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혈액배양 검사였고, 실제로 이런 묶음치료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혈액배양 검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혈액배양 검사가 지연되는 이유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설문조사에서 혈액배양 검사를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물어보았을 때 가장 많은 대답은 결국 혈액배양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67%였고, 그렇다면 그런 혈액배양 검사를 전문의 선생님들이 근무하시는 병원에서는 누가 시행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이제 보시면 인턴 전공의 선생님이 67%였고 간호사가 52%였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결국 인턴 전공의 선생님들이 이런 것들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또 시간을 지연할 수도 있다는 것들을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혈액배양 검사를 빨리 할 수 있는 것들이 방법들을 이제 고안을 해봐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문조사에서 의료진들이 폐혈증에 대한 인식도가 교육과 인식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동료 의료진들이 이런 묶음치료 항목,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은 5가지의 항목, 즉 적상 측정과 항생제 투여, 혈액배양 검사, 승합제와 수액치료, 이런 5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결과를 보시면 일부 항목만 알고 있는 것이 약 47% 정도입니다. 그래서 5가지를 모두 다 알고 있는, 즉 묶음치료를 모두 다 수행할 수 있는 것은 28%고 나머지들은 대부분 하나 정도 일부 항목만 알고 있다는 것들로 대답을 했고요. 마지막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그렇다면 이런 거를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적용을 하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실제로 이 묶음치료 5가지가 시행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5가지가 모두 적용되는 경우는 약 27% 정도를 보이고 있어서 묶음치료 5가지 항목들이 정확하게 다 수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설문조사 결과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좀 정리해보면 이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묶음치료의 장애 요인들로서는 총 5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었고, 일단 처음에는 폐혈증 감시와 진단을 위한 스크리닝 도구들이 어떤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으로 계산이 돼야지 좀 더 빨리 진단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첫 번째 장애 요인이었고, 두 번째 장애 요인으로서는 이런 락테이트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그런 검사실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바로 검사하지 않으면 1시간 내에 도저히 검사 결과가 넣을 수 없기 때문에 현장 진단 검사 장비가 부재한 것이 또 장애 요인의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하였고, 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항생제가 이제 바로 폐혈증이 발생한 위치에 구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또 그리고 이런
하기 위한 혈액배양 검사라든지 항생제를 투약하기 전에 해야 되는 혈액배양 검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그런 처방하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진료 인력들이 부족한 것들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결국 이런 폐혈증의 묶음 치료와 진단 기준에 대해서 의사와 간호사와 의료진들의 인식들이 얼마나 이제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이 이런 묶음 치료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장애 요인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이제 이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임성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 강의는 한국폐혈증연대 논문 소개를 삼성서울병원 고령은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고령은 교수님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한국폐혈증연대 자료를 통해 지금까지 출판된 논문 7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삼성서울병원 중환자학과의 고령은입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논문은 Characteristics, Management and Clinical Outcomes of Patient with Sepsis라는 제목으로 대한중환자학회제 2019년도 출판된 연구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정경만 교수님이 총괄 책임자로 진행하였고 2018년도 1월에 수집됐던 후양적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폐혈증 환자의 임상적 특징, 처치, 그리고 임상 예후들을 조사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2018년도 1월 한 달 동안 참여 연구했던 19개 병원에서 총 6만 5천여 명의 환자들이 응급실을 방문했고 그중에 977명, 1.5%의 환자들이 폐혈증이었습니다. 이 환자들의 나이 중위값은 75세로 서구의 논문들에 비해서는 조금 고령의 환자들이 폐혈증에 진단되었고요. 커머비디티는 당뇨, 심혈관 질환, 고형암 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감염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환자에서 45.5%의 환자만 감염의 원인 균주가 확인되었고 가장 흔한 감염 병소는 호흡기, 복강 내 감염, 요로 감염 순이었습니다. 응급실 내원 환자의 80.9%는 지역사회 감염이었지만 20% 정도의 환자는 병원 획득 감염이었고 그에 따라 다제내성균이 확인된 경우도 17.9%나 되었습니다. 치료 특성을 살펴보면 초치료에 사용된 항생제는 백타라탐계나 플로로퀴놀론계를 많이 사용하였고 초치료부터 병합요법을 사용한 경우도 50% 이상 되었습니다. 초기 처방된 항생제가 나중에 확인된 균주와 확인했을 때 적정성 여부를 보면 68.6% 정도 적정히 처방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중환자실 입실한 경우도 상당히 많은 수 있었습니다. 아워 번들 컴플라이언스를 살펴보면 가장 많이 지켜지고 있던 것은 혈액배양 검사 채취였고 그 다음에는 락테이트 레벨 측정, 그 다음은 항생제 투여 순이었습니다. 예후를 보시겠습니다. 전체 폐혈증 환자에서 폐혈성 쇼크가 동반되지 않은 폐혈증 환자의 하스피탈 모탈리티는 18.5%였고 폐혈성 쇼크가 동반된 경우의 모탈리티는 43.2%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생존한 환자들 중에서도 집으로 태어나는 경우가 61% 정도 되었지만 결국은 롱텀 케어를 위해서 스텝다운 병원으로 전원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의 1.5%는 폐혈증이었습니다. 그 폐혈증 환자의 36.5%는 폐혈성 쇼크였습니다. 전체 응급실 내원 환자의 지역사회 획득 감염이 80%를 차지하고 가장 흔한 원발 감염 병소는 폐였습니다. 초치료로 50%가 복합항균제 요법을 사용하고 있고 항생제가 적절히 처방된 경우는 69%입니다. 폐혈성 쇼크를 제외한 폐혈증의 병원 사망률은 27.5%이고 폐혈성 쇼크의 병원 사망률은 43.2%입니다. 생존 환자의 40% 가까이가 스텝다운 리퍼럴 등으로 전원을 하게 됩니다. 다음
소개드릴 논문은 Bath pressure initiation within 1 hour of fluid loading is associated with increased mortality in septic shock patient라는 제목으로 미국 중환자의학회지에 올해 게재된 논문입니다. 양산부산대병원 조우연 교수님께서 총괄 진행해 주셨고 KSA 1차 배포 자료를 이용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septic shock 환자를 대상으로 플루이드 처치를 시작한 후 1시간 이내에 승합제를 시작한 경우 이러한 처치가 모탈리티나 장기 부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일반 병동과 응급실에서 sepsis로 확인된 환자 중 그중에 septic shock 환자만을 대상자로 선정하셨고, 그 중에서 승합제를 입실 전에 사용했거나, 인지 전에 사용했거나, 수액 처치를 인지 전에 사용했거나, 수액 처치나 승합 처치가 없거나, 승합제가 수액 처치 전에 사용되는 등, 이렇게 연구에 참여하기 어려운 환자들은 제외하고 415명을 수액 처치 1시간 이내에 승합제가 적용한 환자 242명, 승합제가 사용한 이후에 1시간 이후에 승합제가 적용된 173명을 프로펜시티 스코어 매칭을 하여 149명 대 149명으로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프로펜시티 매치드 코호트에서 조기 투여군과 지연 투여군을 비교해 보면 초기 소파 스코어는 7점 정도였고 초기 혈압은 56mm of mercury, heart rate은 110, respiratory rate는 24회 정도였습니다. 초기 락테이트는 4.4 정도였고 전체 환자에서 중환자실 입실하는 경우는 65%였습니다. 초기 캐릭터리스틱은 조기 치료군과 지연 치료군에서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번들 컴플라이언스와 타임라인을 살펴보면 조기 치료군에서는 플루이드가 시작된 이후부터 승합제가 적용된 때까지 0.3시간 정도가 소요되었고 지연 투여군에서는 2.3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처음 폐혈증이 인지돼서부터 승합제가 적용됐을 때까지는 조기 투여군이 0.8시간, 지연 투여군은 3.3시간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6시간 이내에 수액량이 얼마나 들어갔느냐인데요. 조기 투여군에서는 6시간 이내에 수액량이 1.8리터, 지연 투여군에서는 2.1리터로 지연 투여군에서 조금 더 많은 양의 수액이 보충되었습니다. 메커니컬 벤틸레이션이나 레널 리플레이스 세라피 등 오간 서포트에서는 양군 간에 큰 차이가 없었는데 3일째 팔로우업한 소파 스코어나 락테이트 값은 지연 투여군에서 유의하게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28데이 모탈리티나 하스피탈 모탈리티가 승합제 지연 투여군에서 조기 투여군보다 유의하게 낮은 점입니다. 카플란-마이어 서바이벌 커브에서도 조기 투여군의 생존율이 유의하게 낮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연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폐혈성 쇼크 환자에서 수액치료 시작 1시간 이내에 승합제를 사용하는 것은 더 높은 사망률과 관련이 있습니다. 조기 승합제 사용군은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수액이 투여되었습니다. 중환자실 입실 3일째 락테이트와 소파 스코어 점수는 지연 승합제 사용군에서 더 낮았습니다. 28일째 및 병원 사망률도 지연 승합제 사용군이 더 낮았습니다. 이 연구는 폐혈성 쇼크 환자에서 충분한 수액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승합제가 시작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연구는 Time to Antibiotics and Clinical Outcomes in Patients with Sepsis and Septic Shock 이라는 제목으로 크리티컬 케어지에 올해 게재된 논문입니다. 이 연구는 삼성서울병원 서지영 교수님께서 총괄 지도하에 진행되었고 KSA 2차 배포 자료를 분석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폐혈증 환자에서 항생제 투여 시간까지 지연 여부가 병원 사망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분석하였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응급실에 내원한 총 환자 4,251명 중 이 환자가 병동에 입원하지 않아서 예후를 알기 어렵거나 항생제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가이드라인에 따르지 않았거나 확인된 균주가 이미
내성이 있다는 것을 안 경우 항생제 지연이 12시간 이상으로 너무 지연된 경우를 제외하고 총 3,035명의 환자들을 분석하였습니다. 1시간 이내에 항생제가 투여된 환자는 3천여 명의 환자 중에서 512명이었는데 어떤 환자들에서 우리가 조기에 투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니 최근 90일 이내에 항생제 투여력이 있는 환자군에서 조금 더 조기에 항생제를 투여하고 있었고 처음 발견된 환자가 소파 스코어가 높거나 septic shock이 동반되었거나 응급실에 있는 의료진에 의해서 septicem이 인지된 경우 조금 조기에 항생제가 투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시간 이내에 항생제를 투여하는 것이 인하스피탈 모탈리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어저스티드 애널라이시스로 오즈 레이시오를 확인해 보았을 때 전체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 항생제를 1시간 이내에 투여하는 것은 오즈비를 0.78로 1 미만으로 낮추는 것이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폐혈성 쇼크가 동반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유의함이 관찰되진 않았고 폐혈성 쇼크가 동반된 경우에는 오즈비 0.66으로 유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혈성 쇼크가 진단되고 3시간 이내에 사망한 환자들을 제외하고 같은 분석을 하였을 때 동등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혈성 쇼크가 진단되지 않은 폐혈증 환자에서는 오즈비 1.01로 항생제 투여 시간이 지연된다고 인하스피탈 모탈리티의 오즈비가 상승하지는 않지만 septic shock인 환자에서는 오즈비 1.35로 항생제 투여 시간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인하스피탈 모탈리티에 대한 오즈비가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환자가 특히 1시간 이내 항생제를 투여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 서브그룹 애널라이시스를 한 결과입니다. 보면 오히려 젊은 환자에서 1시간 이내에 투여하는 것이 도움이 됐고 처음에 소파 스코어가 높은 오간 디스펑션이 심한 환자, 초기에 응급실 의료진에게 폐혈증이 이미 인지된 환자, 아마도 같은 맥락으로 샥이 심하게 동반된 환자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폐 이외의 감염 병소가 의심되는 환자, 그리고 중환자실에 입실하는 환자에서는 1시간 이내 항생제를 투여하는 것이 인하스피탈 모탈리티의 오즈비를 낮추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해 보겠습니다. 폐혈성 쇼크 환자에서 폐혈증 인지 후 1시간 이내 항생제 투여는 병원 사망률을 감소시킵니다. 폐혈성 쇼크 환자에서 항생제 투여 시간이 지연될수록 사망 위험도가 증가합니다. 이러한 연관성은 폐혈증 환자에서는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서바이벌 sepsis 캠페인에서 폐혈성 쇼크의 경우 항생제를 1시간 이내에 투여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쇼크가 아닌 경우에는 빠른 검사를 통해 감염이 있다고 판단되면 3시간 이내에 항생제를 투여할 것을 권고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를 저희 데이터로 보여준 연구 결과입니다. 다음 연구는 Pre-existing clinical frailty is associated with worse clinical outcomes in patients with sepsis라는 제목으로 미국 중환자의학회지에 올해 게재된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서울대병원 이상민 교수님께서 주도하에 진행된 연구입니다. KSA 1차 배포 자료를 이용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폐혈증 환자에서 기존 그 환자의 임상 쇠약이 임상적 예후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기간 중 폐혈증으로 등록된 환자는 2,126명이었고 그 중에 다른 병원으로 전원돼서 예후를 확인하기 어려운 환자를 제외하고 1,842명의 환자를 분석하였습니다. 클리니컬 프레일티 스코어 1에서 4점까지의 환자를 non-frail 그룹, 클리니컬 프레일티 스코어 5에서 9점까지의 환자를 프레일 그룹으로 나누어서 873명, 969명을 비교하였고 이 두 군을 프로펜시티 스코어 매칭을 통해 매칭을 한 후 468명 대 468명을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살펴보면 프레일티 그룹은 인하스피탈 모탈리티에서 non-frailty 그룹에 비해 오즈비가 2.06으로 매우 상승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특히 살아서 퇴원을 하더라도 집으로 가지 못하고 다른 병원으로 갈 확률에 대한 오즈비가 3.16으로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탈리티에 대한 카플란-마이어 커브를 확인했을 때도 프레일티 그룹이 넌 프레일티 그룹에 비해 사망률이 유의하게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흥미로운 것은 매칭한 군에서 이 프레일티 스코어가 1점 증가할수록 이 환자의 인하스피털 모탈리티가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클리니컬 프레일티가 1점이 증가할수록 이 환자의 병원 사망률에 대한 오주비는 1.16으로 유의하게 높았습니다. 이 데이터에서 저희 KSA 자료에 등록된 환자들의 클리니컬 프레일티 분포들을 보여주었는데요. 보시면은 우리 환자들이 1에서 4점 내에 매우 건강한 환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클리니컬 프레일티 스코어 3, 4, 5, 6, 7, 즉 잘 관리된 환자, 취약한 환자, 경증세약, 중등도세약, 중증세약 환자들이 많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고령화되는 것과 연관되어 우리 환자들이 얼마나 프레일티가 높은지에 대해서 인지하고 폐혈증에 대해 진료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요약해보면 여러 컨파운더들을 보정한 후에도 폐혈증 환자에서 쇠약군이 비쇠약군에 비해 높은 병원 내 사망률을 보였습니다. 또한 쇠약군은 생존 후에도 집으로 퇴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연구는 기존 저희가 막연히 생각했던 쇠약 여부가 폐혈증 환자의 예후 예측 및 임상적 판단의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는 중요한 연구였습니다. 그 다음 말씀드린 연구는 Nomosomia in patient with sepsis who presented to ED is associated with low compliance with sepsis bundles and increased in-hospital mortality rate라는 제목으로 미국 중환자의학회지에 2020년도에 게재된 연구입니다. 한림대 박성훈 교수님께서 주도하여 연구를 진행해 주셨고 2018년도 1월 후양적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셨습니다. 이 연구는 응급실에 내원한 폐혈증 환자가 처음에 노모소미아로 응급실에 내원했을 때 이 환자들에 대한 sepsis 컴플라이언스는 어떻고 그에 따른 하스피탈 모탈리티는 어떠한지 그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응급실에 방문한 총 환자에서 폐혈증으로 인지된 환자는 977명이었고 그중에 커뮤니티 어콰이어드 인펙션 환자 792명을 분석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체온에 대한 데이터가 없거나 하스피탈 아웃컴을 알 수 없거나 초기 락테이트에 대한 정보가 없는 환자들을 제외하고 총 689명의 환자를 분석하였습니다. 환자를 하이퍼서미아, 노모서미아, 하이포서미아군으로 나누어 비교하였을 때 노모서미아군을 살펴보면 하이퍼서미아의 군에 비해서 시스톨릭 BP나 다이아스톨릭 BP가 오히려 낮은 추이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하트레이트도 오히려 하이퍼서미아 환자보다는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지만 하이퍼서미아인 군에서 septic shock이 진단된 경우는 33.5%였지만 노모서미아인 경우에 septic shock으로 진단된 경우가 38.6%, 하이포서미아인 경우는 51.7%로 점점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sepsis 번들 컴플라이언스는 어떤지 살펴보았습니다. 노모서미아 환자를 위주로 살펴보시면 하이퍼서미아의 환자의 경우는 73%, 락테이트 측정이 73%, 하이포서미아 환자에서는 75% 가까이 측정되었는 반면 노모서미아 환자에서는 락테이트가 1시간 내에 측정된 경우가 62%에 불과하였고 블러드 컬처도 하이퍼서미아인 환자는 74%가 1시간 이내에 시행되었을 반면 노모서미아 환자에서는 52%에서만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하이포서미아인 환자에서는 볼륨 리서시테이션이 조기에 1시간 이내에 71.9%가 시행됐지만 노모서미아 환자에서는 58%만이 플루이드 리서시테이션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3시간 번들 컴플라이언스로 살펴보아도 락테이트 미저먼트가 노모서미아군에서 하이퍼서미아군과 하이포서미아군에 비해서 유의하게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블러드 컬처도 하이퍼서미아나 하이포서미아군에 비해서 노모서미아군에서 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모서미아군 환자들이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때 sepsis 번들 컴플라이언스가 낮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환자들의 하스피탈 데스 아웃컴으로 로지스틱 애널라이시스를 하였습니다. 멀티베리어블 애널라이시스에서 보면 하이퍼서미아에 비해서 노모서미아의 오즈비가 2.47, 하이포서미아의 오즈비는 6.44로 오히려 하이퍼서미아인 환자보다 노모서미아, 하이포서미아인 환자들의 예후가 병원 사망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기 락테이트 수치에 따라 이러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 연구의 락테이트 중위값인 2.24를 기준으로 2.24 이하인 군과 이상인 군을 나누어 서브그룹 아날라이시스를 시행하였습니다. 락테이트가 정상 수치인 군에서 노모서미아가 하이퍼서미아에 비해서 오즈비가 2.47, 하이포서미아가 4.63으로 여전히 하이퍼서미아에 비해 오즈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락테이트가 2.24인 군에서도 하이퍼서미아 군에 비해서 노모서미아의 오즈비가 2.15, 하이포서미아의 오즈비가 2.19로 여전히 하이퍼서미아 군에 비해서 노모서미아, 하이포서미아의 사망률이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하이퍼서미아군에 비해서 노모서미아군이 병원 내 사망할 위험이 더 높습니다. 노모서미아군은 하이퍼서미아군에 비해 번들 컴플라이언스가 낮고 특히 락테이트 측정, 수액 투여, 혈액 배양 검사 시행률이 유의하게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기 락테이트 값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노모서미아군은 하이퍼서미아군에 비해 병원 내 사망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응급실에서 만나는 환자가 노모서미아인 경우에도 이 환자가 폐혈증인지 면밀히 살펴보는 근거를 마련해준 중요한 연구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Clinical Characteristics and Outcomes of Neutropenic Sepsis라는 제목으로 샥에 올해 게재된 연구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정경만 교수님께서 주도하에 진행해 주셨고 KSA 1차 배포 자료를 이용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뉴트로페닉 sepsis와 non-뉴트로페닉 sepsis 환자들의 임상 특징과 예후를 비교 분석한 연구입니다. 해당 기간 중 인롤된 환자 2126명에서 절대 호중 부수를 알기 어려운 환자들을 제외하고 2074명의 환자를 분석하였습니다. 절대 호중 부수 1500을 기준으로 뉴트로페니아군, 넌 뉴트로페니아군으로 나누었고 뉴트로페니아군은 218명, 넌 뉴트로페니아군은 1856명이었습니다. 뉴트로페니아군은 넌 뉴트로페니아군에 비해서 훨씬 젊었습니다. 또한 뉴트로페니아군은 고형암인 경우가 50%에 가까웠고 혈액암인 경우도 40.8%를 차지했습니다. 뉴트로페니아군은 septic shock을 넌 뉴트로페니아군보다 유의하게 많이 발현되고 있었습니다. 감염의 특징을 보시겠습니다. 넌 뉴트로페니아군에 비해서 뉴트로페니아군은 병원 획득 감염이 34.9%로 매우 높았습니다. 또한 감염 병소가 어딘지 알기 어려운 감염인 것 같지만 어디가 원인인지 모르는 환자의 수가 28.4%로 넌 뉴트로페니아 9.4%에 비해서 매우 높았습니다. 확인된 균주 간의 차이는 크게 없었습니다. 워낙 이 원내 감염에 의한 뉴트로페닉 sepsis가 많았기 때문에 엠피리컬 안티바이오틱 세라피도 매우 차이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글라이코펩타이드, 콜리스틴, 카바페넴을 초치료 항생제로 선정하였고 안티펑갈 에이전트를 사용하는 경우도 4.2%로 매우 높았습니다. 초기 항생제 치료의 적절성은 양군 간엔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아웃컴입니다. 뉴트로페니아군에서는 하스피탈 모탈리티가 42.2%로 넌 뉴트로페니아 26.3%에 비해서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높은 모탈리티는 ICU에서도 마찬가지로 관찰되었는데요. 근데 이 ICU 랭스 오브 스테이를 보면 뉴트로페니아군의 중환자실 재실수는 3일입니다. 이는 넌 뉴트로페니아 군에 비해서 매우 낮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마도 뉴트로페닉 sepsis인 환자들은 중환자실에 입실한 후 수일 내에 사망하는 것이 결정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뉴트로페니아군과 넌-뉴트로페니아군의 카플란마이어를 7일 이내, 그리고 7일 이후 생존한 이후에 다시 군들만 모아서 다시 카플란마이어를 그려보았을 때, 뉴트로페니아군과 넌-뉴트로페니아군은 7일째까지는 생존 여부가 매우 생존율이 매우 차이가 나지만 7일까지 생존한 환자는 7일 이후에서는 그 사망률의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연구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폐혈증 환자 중 뉴트로페니아는 10.5%에서 관찰됩니다. 넌-뉴트로페니아군에 비해 젊고 고형암이나 혈액암 환자가 많습니다. 원내 감염이 많으며 원인 병소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경험적 항생제로 카브페넴, 콜리스틴, 글라이코펩타이드, 안티펑갈 에이전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원 내 사망률이 42%에 이르며 폐혈증 진단 7일 이내의 사망률 차이를 보입니다. 다음 소개드릴 연구는 마지막 연구인데요. Failure of High Flow Nasal Cannula Therapy in Pneumonia and Non-Pneumonia Sepsis Patient라는 제목으로 Journal of Clinical Medicine에 작년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해당 연구는 한림대병원 박성훈 교수님께서 주도하에 진행해 주셨고 KSA 1차 배포 자료를 이용하여 진행해 주셨습니다. 이 연구는 폐혈증 환자에서 하이플로우 네이살 캐뉼라를 적용했을 때 그 페일리어의 레이트와 이 sepsis의 원인이 폐렴인지 폐렴이 아닌지에 따라서 어떠한 요인들이 하이플로우 네이살 캐뉼라 페일리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폐혈증으로 진단된 2126명의 환자 중에서 중환자실로 입실한 901명의 환자 중 하이플로우 네이살 캐뉼라 세라피를 시행한 34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그중에 하이플로우 네이살 캐뉼라가 중환자실 입실한 3일 이내에 시행되지 않았거나 포스트 익스피레이션 하이플로우 네이살 캐뉼라를 적용한 케이스거나 PF 레이쇼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는 제외하여 총 206명의 환자를 분석하였습니다. 폐렴에 의한 폐혈증 환자는 117명, 폐렴이 아닌 경우에 의한 폐혈증 환자는 89명이었습니다. 하이플로우 네이살 캐뉼라 페일리어는 인투베이션을 시행하였거나 중환자실 내 사망을 한 경우로 정의하였는데 폐렴에 의한 폐혈증군과 비폐렴에 의한 폐혈증군 간에 3일 이내 하이플로우 네이살 캐뉼라 페일리어의 비율은 41%, 37.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중환자실 재실 기간 동안 하이플로우 네이살 캐뉼라 페일리어가 폐렴군에서는 47%, 비폐렴군에서는 44.9%로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하이플로우 네이살 캐뉼라 페일리어가 발생하는지를 분석하였을 때 대부분 중환자실 입실하고 하이플로우 적용한 지 3일 이내에 하이플로우 네이살 캐뉼라 적용에 대한 페일리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따라서 폐혈증으로 입실한 환자가 그 원인이 폐렴이던 비폐렴이던 간에 하이플로우 네이살 캐뉼라를 적용한 경우에는 환자를 면밀히 관찰해야 된다는 임상적으로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폐혈증 환자가 폐렴에 의한 경우에는 어떤 환자가 하이플로우 네이살 캐뉼라의 페일리어가 발생한지 리스크 팩터를 확인하였고 면역 억제자인 경우거나 PF 레이시오가 낮은 경우에는 오주비가 의미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비폐렴에 의한 폐혈증인 경우에는 젖산 수치가 상승되어 있는 환자일수록 하이플로우 네이살 캐뉼라 페일리어가 발생할 위험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원인 병수와 무관하게 폐혈증 환자에게 하이플로우 네이살 캐뉼라를 적용한 경우에는 40% 환자가 3일 이내에 기관삭관을 하고 45% 환자가 중환자실 재실기관 중 기관삭관을 하게 됩니다. 하이플로우 네이살 캐뉼라 적용 3일 이내에 기관삭관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폐혈증 환자에게 하이플로우 네이살 캐뉼라를 적용한 경우에는 초기에 매우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폐 이외의 감염 병소가 원인인 폐혈증 환자가 젖산 수치 상승이 동반되어 있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는 기관삭관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면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령원 교수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안내 말씀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질문이나 코멘트가 채팅창을 이용해서는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혹시나 질문이 있으시면 Q&A를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고요. 저희가 이 자리에서 답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자리에서, 혹시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시간상으로 어렵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추후에 학회를 통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A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폐혈증 진료지침 준비 계획에 대해 대한중환자의학회 표준화 이사로 있으신 박서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서훈 교수님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한림대학교의 박성훈입니다. 제가 앞으로 20분간 말씀드릴 내용은 국외의 폐혈증 지침과 지침서를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저희 학회가 준비하고 있는 지침서 준비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영국을 보시면, 영국은 매년 한 48,000명 정도가 폐혈증으로 사망한다고 그러고요. 그게 자궁암, 그 다음에 전립선암, 위장간암을 합친 숫자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런 데이터는 미국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국에서는 이렇게 보시듯이 UK Sepsis Trust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이 단체에서 일반 국민에 대한 홍보와 의료진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런 잘 아시는 서바이벌 sepsis 캠페인과 또 영국의 가이드라인은 나이스 가이드라인, 또 영국의 아카데미 오브 로얄 메디컬 컬리지에서 나오는 항생제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해서 리소스를 만들고 그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라이스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이렇게 한 54페이지 정도의 지침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폐혈증의 위험 요소, 그 다음에 중증도의 평가, 그 다음에 치료 안에는 항생제, 수액, 그 다음에 산소 치료, 소스 컨트롤, 그 다음에 패밀리 서포트, 그 다음에 교육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고요. 다른 지침서와 달리 치료 부분에서는 이렇게 나이에 따라서 권고문을 좀 달리해서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겠습니다. 하지만은 지침서 제작 과정이나 메타 분석에 대한 설명이 없고요. 근거 강도나 권고 등급에 대한 제시는 없는 상황입니다. 캐나다도 찾아봤는데 캐나다 전체에 대한 얘기는 어떤 그룹은 없고요. 이렇게 브리티시 컬럼비아 셉시스 네트워크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캐나다 전체에서도 폐혈증으로 입원하는 환자가 매년 3만 명 정도 되고 그중에 30%는 사망을 한다고 이 홈페이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은 2012년도에 만들어졌는데 36개의 병원에서 약 300명 이상의 의료진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룹에서는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놨고요. 또 하나는 의료진이 사용하기 쉽게 툴키트도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가이드라인에 이제 이렇게 글이 써 있고요. 그 안에 이제 또 의료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알고리즘을 만들어 놨는데요. 이 글씨가 좀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결국 읽어보면 진단에서는 썰스를 좀 이용해라. 그리고 락테이트 측정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항생제 투여 전에 블러드 컬처 반드시 해라. 앞에서도 들으셨겠습니다만 샥이 있으면 1시간 이내에 항생제 투여하고 샥이 없으면 좀 평가해보고 4시간 이내에 항생제를 투여해라. 그 다음에 하이퍼 퍼퓨전이 있는 경우에는 수액을 투여하고 수액으로 혈압이 오르지 않는 경우에는 바소프레서를 3시간 이내에 투여하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주를 찾아봤는데 호주는 안직스 그룹이 너무 유명해서 그쪽에서 나름대로의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구글이랑 펀메드를 찾아봤는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런 오스트레일리안 셉시스 네트워크라는 게 있다는 걸 확인을 하였고요. 여기에서는 가이드라인을 따로 만들지는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서바이빙 셉시스 캠페인 가이드라인을 보여주면서 권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네모 안에 초기 치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에어웨이를 확보하고 IV 액세스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샘플링을 하고 그다음에 항생제를 적절한 항생제를 초기 1시간 이내에 투여하고 그다음에 하이퍼 퍼퓨전에 대한 어떤 의심이 되면은 근거가 있으면 수액을 250에서 500cc 투여해라. 그다음에 바소프레서를 투여하고 그다음에 소스 컨트롤도 하고 유린 플루이드 밸런스를 잘 맞춰줘라 라고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뭐 독일도 한번 찾아봤는데 독일은 이게 2010년도 겁니다. 10년도 가이드라인 이후로는 따로 나온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 영어본 43페이지, 뭐 독일어본 43페이지 정도 돼 있고 한 10개의 주제에 대해서 10개의 주제에 대해서 권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매우 자세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이 가장 잘 많이 아시는 게 서바이벌 셉시스 캠페인 가이드라인인데요. 우선 먼저 서바이벌 셉시스 캠페인 그룹은 2002년도일 겁니다. 2002년도에 미국 중환자 학회와 유럽 중환자 학회가 조인트해서 만든 그룹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학제적 그룹이 참여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2004년부터 서바이벌 셉시스 캠페인 가이드라인을 4년 간격으로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아시듯이 작년에 마지막 게 나왔죠. 그래서 이전하고 좀 다른 점은 포스트 셉시스 신드롬, 결국 셉시스가 환자한테 미치는 롱텀 이펙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다라는 게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안의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권고사항이 약 93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니셜 리서시테이션이 한 5개 정도의 권고사항이 있고 히모다이나믹 매니지먼트가 한 14개 정도 돼 있고 인펙션, 항생제를 포함한 인펙션에 대한 권고문이 한 21개 정도, 롱텀 아웃컴이 한 20개 정도의 권고문이 있습니다. 아시아도 좀 찾아봤는데요. 아시아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싱가포르나 홍콩에서는 그냥 리뷰 저널 정도 있었고, 인디아에서는 항생제에 대한 내셔널 가이드라인이 있었고요. 셉시스 가이드라인은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중국은 2014년도에 중국 가이드라인이 있었는데 중국어로 되어 있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나마 가장 나은 게 이제 일본이죠. 일본 가이드라인이 2년 전에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저널 오브 인텐시브 케어에 2년 전에 이렇게 실렸고요. 매우 많은 의료진이 참여를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서바이벌 셉시스 캠페인 가이드라인보다 더 많죠. 권고문이 117개였습니다. 보시면은 이니셜 리서시테이션이 약 13개 정도 되어 있고요. 소아 청소년도 약 13개 정도 권고문이 들어 있습니다. 서바이벌 셉시스 캠페인 가이드라인과 좀 다른 점은 이 일본 의료진들은 나름 어정티브 테라피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IVIG에 대한 권고문도 한 2개 정도 들어있고요. 토레이믹신, 블러드 퓨리피케이션에 대한 권고문도 AKI를 포함해서 한 7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안티스롬빈 3를 포함한 DIC에 대한 권고문도 한 6개 정도 된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려는 국내 폐혈증 지침서는 지금 준비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실무위원을 먼저 선발을 했고요. 여름 그 공지는 작년부터 공지를 해서 봄, 여름 통해서 저희가 선발을 했고, 우선은 유관학회 이제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아서 8분은 유관학회 추천을 받았고, 나머지 16분은 저희 학회원 소속으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는 위원님들을 선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24분을 선발을 하였고요. 보시면 매우 다학제적인 팀을 이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염내과, 응급의학과, 외과, 흉부외과, 호흡기내과가 있고요.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가 있고, 그 다음에 소아청소년과가 있고요. 여기도 적히지 않았지만은 심장내과 선생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24분의 개발위원이 참여를 할 예정이고요. 자문위원으로는 내과의 최미영 박사님, 그 다음에 메타 분석을 도와주실 중앙대 강현 교수님이 저희를 도와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방향은 이렇습니다. 폐혈증 진료의 표준화 및 치료의 질 향상이라는 게 저희의 목적이고요. 그래서 앞에서 보셨듯이 많은 가이드라인이 권고문이 매우 많은데, 권고문 하나에 참여할 위원님이 최소 2-3분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초점은 이니셜 리서시테이션과 히모다이나믹 매니지먼트 쪽에 초점을 둘 예정이고, 일단은 방법은 드노버 방식으로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앞에 보셨던 그런 KSA 데이터, 논문으로 나온 데이터를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할 예정이고요.
좀 기존의 국외 지침서하고는 약간은 다른 면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니셜 리서시테이션과 히모다이내믹 매니지먼트에 초점을 둔다고 했는데 서바이벌 셉시스 캠페인과 일본 가이드라인을 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니셜 리서시테이션에서 서바이벌 셉시스 캠페인의 내용은 셉시스는 메디컬 이머전시다. 하이퍼 퍼퓨전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크리스탈로이드를 K당 30 주어라. 그 다음에 플루이드 리서시테이션은 다이나믹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가이던스를 하고 락테이트 감소도 가이던스를 삼아 소생술을 진행한다. 얼터너티브로 캐필러리 리필 타임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에서는 에코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에코를 통해 평가할 수 있다. 또 EGDT 시행을 공고한다. 사실 지금 2021년에 나온 서바이빙 셉시스 캠페인에서는 EGDT라고 말을 안 하고 스탠다드 오퍼레이팅 프로시저를 공고하고 있죠. 그 다음에 septic shock이나 하이퍼 퍼퓨전이 혈압이 유지가 안 되면 플루이드 세라피와 동시에 바소프레서를 줘라. 그 다음에 티슈 하이퍼 퍼퓨전은 락테이트를 지표로 삼는다. 그 다음에 수액은 크리스탈로이드로 K당 30을 준다. 그 다음에 플루이드 리스판시브니스는 스타틱과 다이나믹 파라미터 등 여러 가지를 이용한다고 되어 있고요. 초기 소생 치료에 반응을 안 하는 경우 크리스탈로이드 투여량이 많은 경우에는 알부민을 투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아티피셜 콜로이드는 권장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모다이내믹 매니지먼트를 보시면 서바이벌 셉시스 캠페인에서는 민비피는 65 이상으로 하라. 첫 번째 플루이드는 크리스탈로이드. 그 중에서 밸런스 크리스탈로이드를 좀 더 권고하고요. 볼륨이 많은 경우에는 역시 알부민을 투여하라 되어 있고 역시 스타치는 권고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베이소프레서로는 노르에피네프린. 그 다음에 노르에피네프린을 증량하는 것보다는 베소프레신을 추가한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카디악 디스펑션이나 퍼시스턴트한 하이퍼 퍼퓨전이 있는 경우에는 노르에피네프린에 도브를 추가할 수 있고 아니면 에피 단독을 한다. 그 다음에 BP에 대해서는 넌 인베이시브보다는 인베이시브를 좀 더 추천하고요. 바소프레스를 써야 되는데 센트럴 라인이 확보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페리페럴 라인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하였습니다. 일본 가이드라인을 보시면은 역시 노르에피네프린이 퍼스트다. 세컨드는 에피가 아니라 베소프레신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역시 카디악 디스펑션이 있는 경우에는 에피네프린이나 도부타민을 권장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좀 다른 특징은 초기 수액 치료에도 계속 타키카디아 지속되면은 숏 액팅 베타블로커를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에크모나 IABP는 자료가 불충분하다라고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니셜 리서시테이션과 히모다이내믹 매니지먼트에 대한 권고문을 참고로 해서 저희 이제 실무위원들한테 와 같이 이 중에서 우리가 어떤 거를 뽑거나 어떤 걸 새로 할지를 상의를 해서 큐퀘스천을 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계획은 총 1년간의 제작 기간을 예상하고 있고요. 매월 실무위원 회의를 할 예정이고 중간중간 필요할 때마다 자문위원님들로부터 강의를 들을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문헌 검색기관, 전문 문헌 검색기관을 참여시켜서 문헌 검색을 의뢰할 예정이고요. 공관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는 우리 학회 내부 검토위원과 학회 외에 외부 검토위원 분들한테 검토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종안이 만들어지면 내년 이 자리 9월 13일 세계 폐혈증 날 행사에 공청회를 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저희가 실무위원 구성했고요. 큐퀘스천은 지금 생각으로는 12개를 만들 예정이고요. 이 큐퀘스천을 근거로 피코를 선정하고 피코를 만들면 검색식을 만들고 이 검색식을 이용해서 엠베이스, 코크란, 그다음 매드라인, KMBAS를 이용해서 문헌 검색을 할 예정입니다. 이 피코 선정부터 문헌 검색까지는 당연하게 문헌 검색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자료를 얻을 예정이고 아마도 자료는 엔드노트 형식으로 받을 예정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은 다음에는 이제 실무위원들과 함께 문헌에 대해서 앱스트랙과 풀 텍스트를 검토를 해서 문헌을 선정을 할 거고요.
자문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메타 분석을 시행하고 권고 수준과 권고 등급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종 공고안이 마련되면 말씀드렸듯이 10분 이상의 검토위원 분들한테 검토를 의뢰드릴 예정이고, 검토가 끝나면 내년 9월 13일에 공청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고요. 오늘 폐혈증의 날 심포지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의료진들께서 폐혈증에 대한 경각심이 좀 더 높아지길 바라고, 저희가 만들 예정인 폐혈증 지침서를 통해서 저희 우리나라의 그런 폐혈증 치료의 수준이 한 단계 더 높아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성훈 교수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4개의 강의가 끝났고요. 근데 질문창에 Q&A 하나의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 질문에 대해서는 임성윤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폐혈증, 폐혈성 쇼크 환자에서 초기 항생제의 적절성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와 있는데요. 답변 지금 가능하실까요? 네. 네. 그 초기 항생제의 적절성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사실 이제 적절성이라는 게 이제 말씀하신 게 어떤 확실한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정확하게 이해는 안 되는데요. 제 시간에 들어가야 되는 거라고 한다면 이제 가장 초기 항생제가 빨리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제 항생제가 이제 잘 구비가 되어 있어야지 광범위 항생제를 구비할 수 있고, 이제 광범위 항생제가 이제 너무나 제한 항생제로 묶여서 이제 못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런 제한 항생제 부분을 특히 이제 초기 폐혈증 환자에 있어서는 좀 더 풀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이제 앞에 이제 많은 교수님들이 이제 발표하신 내용들을 보면 이제 특히 폐혈증 쇼크가 아닌 이상은 폐혈증에서는 이제 3시간까지는 조금 시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폐혈증 쇼크 환자에서 항생제를 빨리 투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비하고 광범위 항생제를 투여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적정성, 즉 빨리 투여할 수 있는 것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appropriateness, 그러니까 적절한 항생제를 투여하는 것은 사실 이제 우리 의료진들이 이제 어떤 그람 음성균이든 그람 양성균이든 어떤 원인균들을 이제 저희가 경험적 항생제를 투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그것은 이 폐혈증이나 폐혈증 쇼크의 원인, 병소, 그리고 원인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에 대해서 이제 항생제를 투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이트가 로케이션이 정해진다면 거기에 따른 경험적 항생제들은 교과서적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환자를 폐혈증인지 인지하고, 그리고 그 폐혈증의 그 감염 병소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적절한 항생제를 투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분의 좋은 강의에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서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한중환자의학회 서지영 회장님의 폐회사가 있겠습니다. 회장님, 폐회사 부탁드립니다. 네, 조금 전에 사실 조금 오해가 있을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폐혈증 환자에서 1시간 이내에 항생제, 그러니까 3시간까지는 괜찮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사실은 인펙션이 확실하다면 그 사람은 항생제는 빨리 폐혈혹이 있건 없건 간에 빨리 들어가는 게 더 바람직한 거는 사실입니다. 단지 폐혈증처럼 보여도 이게 폐혈증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인펙션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환자가 피지올로직 디레인지먼트가 있는 경우에 폐혈증이 유사하게 보여도 인펙션이 아닌 경우에 우리가 부적절하게 항생제를 쓴다면 그게 오히려 더 환자의 아웃컴이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제 항생제 레지스턴스 같은 거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시간을 가지고 인펙션이 아닐 거냐 인펙션이냐를 조금 시간을 가지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인펙션이 확실하다면 3시간까지 기다리실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가능한 한 빨리 항생제를 사용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아까 좀 임성윤 선생님 보여주시긴 했지만, 또한 이런 항생제를 빨리 투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디스펜싱 시스템이거든요. 아까 예를 보여주셨지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떤 sepsis 폐혈증 환자들을 보는데 자원이 제한되어 있고,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쇼크 환자들에 좀 더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정부에서도 조금 이런 디스펜싱 시스템이라든가 얼리 워닝 조기 발견 시스템에 대한 유용성에 대한 어떤 시범 사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환자의 아웃컴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시범 사업 같은 것을 저희 학회하고 같이 한번 고려하고 그것을 통해서 아웃컴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러한 연구를 좀 같이 해서 실제로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을 이제 권장하는 그러한 재원을 마련해서 그런 시스템들을 각급 병원 레벨에서 갖출 수 있게 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같이 이제 질병관리청하고 같이 이런 행사도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 이런 질병관리청이 하는 사업을 통해서 그런 중요한 국민들의 어떤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만드는 계기가 이번 심포지엄과 질병관리청 하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강의해 주신 네 분의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보셨지만 이렇게 우리나라의 고유의 데이터가 쌓이는 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 조기 발견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지침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폐혈증 치료와 조기 발견과 치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학회와 또 질병관리청의 관심도 좀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행사를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던 우리 학회 사무국과 사회를 보시느라고 고생한 장철호 이사님께도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는 아까 보셨지만 저희 진료 지침을 중심으로 세계 폐혈증의 날 행사를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저희 학회에서도 지금까지 못한 부분이 뭐냐면은 일반인들을 위한 어떠한 이벤트라든가 인식 올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제 임기의 마지막 해도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때는 그런 일반인들에 대한 어떤 폐혈증의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행사도 좀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폐혈증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본인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환자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을까 같이 한번 고민하는 오늘 행사가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회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내년에 우리 할 일이 더 많이 늘었습니다. 오늘 진행한 온라인 심포지엄은 추후 대한중환자의학회 유튜브에도 게시할 예정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